상속? 우리까지 여기면 끝이야. 이제 남남이야. 연락하지 마. 새벽 장례식장 비상계단, 아버지 시신이 채 씻기도 전에 전 남편 도윤이 위자료 포기 각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7년을 버텨온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 정윤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상속? 우리까지 엮이면 끝이야. 이제 남남이야. 연락하지 마.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버티는 방법이었네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장례식장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은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몇 무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고 스마트폰 화면을 서로 내밀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부도설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향 냄새가 짙게 깔린 공간에서 한 기업의 죽음과 한 인간의 죽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정윤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는 굽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의 자리였고 그룹 후계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안 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저래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겠지라고 했습니다. 정윤은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얼굴에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3시가 가까워지자 조문 행렬이 잦아들었습니다. 정윤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줄이 떴습니다. 비상계단. 지금 와.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윤은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비상계단은 장례식장 본관 건물 오른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건물 내부 어디서도 화면이 잡히지 않는 그 공간을 정윤은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사람이 선택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 차도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된 오인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이었는데 그조차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두르다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윤이 계단을 올라서자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차갑고 먼지 낀 계단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상단에 작게 박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서, 위자료 포기 각서. 정윤은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두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에서 자신과 오인숙의 이름이 엮이면 전부 끝이 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서명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말투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윤을 내려다보는 시선에 경멸과 조급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 눈빛 하나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정윤은 몸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주워 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먼지가 묻은 종이의 끝을 접어가며 순서대로 정돈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종이를 줍는 정윤의 뒷모습이 굴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정확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비로소 확인한 사람의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불이 났을 때 보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단이 새벽 3시 장례식장의 이 계단이 그 불이었습니다. 정윤은 서명했습니다. 볼펜을 꺼내 서류 위에 이름을 썼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흔들림 없이. 위자료 포기 각서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명을 더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인숙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뒤통수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남이라고 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계단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장례식장 음악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윤은 그 눈물이 나오기 전에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껌뻑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환해졌습니다. 빈소로 돌아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윤이 처음 회사에 발을 들였던 날, 처음 거래처에서 무시를 당하고 눈물을 참으며 돌아왔던 밤, 도윤과의 결혼 생활이 어긋나기 시작하던 무렵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진짜가 보인다고. 정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향 냄새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정윤은 상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눈빛을 가다듬고 다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서명을 마친 그 손은 아주 조금만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윤이 빈소로 돌아왔을 때 부조금을 정리하던 친척 한 명이 눈치 빠르게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정윤은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국화꽃 흰 무더기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웃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정 사진은 유독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생전에 직접 골라두신 사진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자리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보게 될 사진을 미리 선택해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윤은 그 사실을 떠올리자 입술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조문 행렬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도 사람들은 왔습니다. 재계, 금융, 건설, 법조계에서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상당수는 고인보다 정윤을 보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정윤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물어질 기미가 있는지, 상속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집안이 어느 방향으로 무너질 것인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윤은 그 눈빛 하나하나를 전부 받아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동안 내면 어딘가에서는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반년 전 아버지는 정윤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무실이 아닌 서재였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꽂힌 그 방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배신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버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유는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어떤 의미였는지는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조문 행렬이 거의 끊겼습니다. 정유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도윤의 회사 측 법무팀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부은 눈, 약간 어두워진 안색. 그러나 그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유는 냉수로 손을 씻고 타월을 들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 행위에는 어떤 의도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는 결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정유는 아버지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향로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일어서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멈췄습니다. 영정 사진이 세워진 액자 뒤쪽, 나무 받침대와 벽 사이에 아주 좁은 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먼지나 쪽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사광이 달랐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는데 금속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유는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빈소에는 가까운 가족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아버지 영정 앞에 다시 한번 몸을 낮추는 척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아주 작은 열쇠였습니다. 은색 금속 재질에 숫자가 하나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였습니다. 정유는 그것을 손바닥 안에 쥔 채로 아무 표정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쥐어진 열쇠의 묵직함이 손바닥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유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귀를 두드렸습니다. 서재에서 했던 이야기들, 언뜻 넘겼던 문장들, 회사 일로 바쁜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는 손바닥에 쥔 열쇠를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유는 이 열쇠가 비상계단에서 바닥에 던져진 서류보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한 무언가를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발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49제도, 사후 정산도, 유산 정리도 전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가업의 자산 목록, 각종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 법무팀과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예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계열사 자금 흐름 일부가 빠져 있었고 몇몇 부동산 자산은 명의가 바뀌어 있거나 아예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유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숫자들이 맞아 들어가거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이태규가 들어왔습니다. 이태규는 아버지가 직접 채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직함은 법무자문역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단순한 법률 업무를 넘어 대외관계, 자산관리, 비공식 채널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정유는 어릴 때부터 그를 알았지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조용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규는 정윤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3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자산은 이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윤에게 넘어와 있다고. 정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규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그룹 내부 구조 재편을 시작으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계열사 지분을 신탁 구조 안으로 이동시켰고 핵심 부동산 자산 일부는 개인 법인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 SPC로 분리했습니다. 그 SPC의 수익 수령인은 정윤이었습니다. 서면 어디에도 정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지만 모든 실질적 권리는 정윤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은 태규가 건넨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익숙한 법인명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조도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표면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태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윤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었는데 그 핵심 부지 안에 작은 빌딩 하나가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치상 그것이 없으면 전체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빌딩의 소유자 명의는 WS라는 법인이었고 WS의 실질적 권리자는 정윤이었습니다. 정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것은 어젯밤 영정 앞에서 꺼낸 그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 금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규가 설명한 내용만으로도 퍼즐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곁을 떠날 것인지, 누가 자산에 손을 뻗을 것인지, 무엇이 위협이 될 것인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안한 채로 정윤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남기는 대신 보이지 않는 토대를 심어두었습니다. 정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 내린 비로 젖은 도심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로 낮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단단하게 박아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태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윤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을 의자, 아버지가 서류를 넘겼을 책상, 정윤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열쇠에 맞는 금고는 아버지의 서재 깊숙이 책장 뒤편에 숨겨진 벽면에 있었습니다. 태규가 안내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찾지 못했을 위치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 드라이브 2개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에게. 정윤은 봉투를 뜯지 않고 잠시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보다 상황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USB는 태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보다 일찍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강남구 자택의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정유는 현관 앞에 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번호를 3번 눌렀지만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정유는 핸드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유자 명의로 번호 변경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의는 도윤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 정유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과 실제로 문 앞에 서는 것은 달랐습니다. 정유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캐리어가 2개, 박스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짐을 꺼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개인 서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경비실 직원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스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 번에 2개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태규가 미리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욕실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 짐을 내려놓고 나자 공간이 반쯤 찼습니다. 정유는 박스 위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의 7년을 정유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새벽 2시에 귀가하면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인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오인숙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정윤의 물건 배치를 바꿔놓고 갔습니다. 정윤은 그 집에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가 내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원룸은 반지하도 아니고 채광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윤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처음으로 혼자인 공간이었습니다. 정윤은 박스에서 캔 음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고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벽에 기댔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말자. 내가 나를 지키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방 안에서 정유는 그 말을 자신에게 천천히 건넸습니다.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는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창 쪽으로 옮겼습니다. 서류 파일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박스에서 꺼냈습니다. 태규가 정리해서 보내준 자산 구조도를 인쇄해 벽에 붙였습니다.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원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좁았고 여전히 낡았습니다. 그러나 정윤의 마음은 강남 아파트에서보다 훨씬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태규가 A3 사이즈 도면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마포구 일대 도심 개발 계획도였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블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안에 예정 착공구역, 우선 협의 대상, 공용부지 계획선이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규는 손가락으로 도면 중앙부를 짚었습니다. 붉은 선으로 사각형이 표시된 구역이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의 2%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필지였습니다. 그곳에 낡은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상 5층짜리 상업용 빌딩이었는데 외벽이 오래되었고 임차인도 많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도면만 보면 개발 구역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빌딩 하나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했습니다. 태규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도윤이 진행 중인 복합개발 사업은 이 일대를 완전히 정리해 주상복합타워 3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만 수천억 원, 금융대출과 외부 투자가 맞물려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 부지의 정중앙에 이 낡은 빌딩이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로 계획성과의 관계 때문에 이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착공 인허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빌딩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체 사업이 법적으로 진행 불가였습니다. 정유는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붉은 사각형 안에 WS-31이라는 코드가 작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태규가 어젯밤에 설명한 WS 법인의 관리 자산 목록에서 본 번호였습니다. 이 건물이 제 건물이군요. 정윤이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태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상 소유자는 WS이고 실질적 권리자는 정윤이라는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정윤은 잠시 말없이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법인 명의였고 여러 단계를 거쳐 구조화된 형태였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3년에 걸쳐 설계한 구조의 핵심 축이 바로 이 빌딩이었다는 것을 정윤은 지금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태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윤 측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매입 의사를 했지만 WS 측으로부터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우회 접촉도 시도했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현재 WS 대표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도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마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바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태규가 잠시 기다렸습니다. 정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팔지는 않겠지만 싸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규정대로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 계약, 관리 규정, 건물 용도 기준, 인허가 요건, 법에서 허용하는 것만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딩을 요새처럼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흔들 수 없게 기본으로만 운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규는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빌딩 현황 분석 자료였습니다. 임차 계약 현황, 용도 변경 이력, 건물 내 위반 사항 점검 결과. 꽤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정윤은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내용을 훑어 내려가던 정윤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2층 임차업체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는데 정식 갱신 없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3층 일부는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4층은 전기설비 변경 신고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오래된 빌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정윤은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밑줄을 그어가며 법적 문제를 정리한다는 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건물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에서 흔들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프로젝트는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태규는 정윤이 자료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윤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규정대로. 짧고 건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미 다음 단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윤은 태규와 함께 빌딩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외벽은 오래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지만 줄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금속 패널이 찌그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2층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차 계약이 만료된 지 이미 1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윤은 직접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태규가 사전에 법무팀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갱신 의사와 조건 협의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절차는 정확하게 밟을 것이었습니다.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 관계가 서면으로 기준대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3층에서는 예상대로 문제가 더 컸습니다. 임차인이 원래 허가된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창고로 신고된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별도 영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그 자리에 서서 내부를 들여다보며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변경이 언제부터였는지, 누구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를. 태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기가 명확했습니다. 도윤이 이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직후부터였습니다. 임차인들이 개발로 인한 강제 이주를 우려해 자구책으로 공간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사실상 도윤 측 개발팀이 해왔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기들이 어차피 사들릴 건물이라고 여겨 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윤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합법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비하고 용도 위반은 구청에 자진 신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정윤은 그들이 원하면 정식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리가 도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빌딩이 깨끗하게 정비될수록 도윤이 어차피 쉽게 살 수 있다고 여기던 전제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위반 사항이 잦은 신고로 처리되면 구청 자료에 기록이 남고 용도 기준이 정식으로 재정립되면 이후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윤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빌딩을 빌딩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윤에게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규는 금융권 쪽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개발 사업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자금이 엮여 있었습니다. 시공사, 시행사, 대주단이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였는데 그 안에서 핵심 담보 조건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WS 빌딩의 사용 동의서가 없으면 PF 조건 충족이 안 된다는 점을 대주단 실무진 한 명이 뒤늦게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태규는 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 필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이 무렵부터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WS 대표를 찾아 헤맸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다시 접촉을 시도했고 업계 인맥을 동원해 법인 구조를 역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설계한 구조는 그 추적이 쉽게 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를 거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헛발질을 반복했습니다. 조급함이 실수를 만들었고 실수는 또 다른 조급함을 불렀습니다. 정윤은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빌딩 현장 점검을 마친 날 저녁, 정윤은 원룸에 돌아와 벽에 붙인 구조도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느렸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팅 요청은 WS 측에서 먼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태규가 조율했습니다. 도윤 측이 수십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WS 대표와의 면담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도윤 측은 그 통보를 받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장소는 WS가 지정했습니다. 빌딩 최상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인숙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수행한 직원 2명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매입 제안서, 보상 조건, 타임라인. 어느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도 자신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오인숙은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만 해결되면 전부 끝난다고.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얀 정장이었습니다. 소매가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칼라가 높은 재킷이었습니다. 굽이 높지 않은 구두,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 이정윤이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오인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수행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윤은 상석에 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에 도윤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앞에 놓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조용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 건물 이야기하러 오셨죠? 도윤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추적하고 접촉을 시도했던 WS의 실질적 소유자가 정윤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굴 전체를 굳어지게 했습니다. 오인숙은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정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빌딩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임차 계약 정비 현황, 용도 위반 잦은 신고 처리 결과, 구조물 안전진단 완료 보고서, 전부 지난 몇 주 사이에 완료된 것들이었습니다. 정윤은 그것을 도윤 앞에 밀었습니다. 매입 협의를 원하신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으로만 진행됩니다. 급행은 없고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협상 카드가 이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투였습니다. 상속 문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사업을 방해하려는 거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윤은 오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방해가 아닙니다. 제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유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자리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사흘 후였습니다. 도윤 측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고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윤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침착해 보이려 애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프레임은 사기 이혼이었습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전처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한 것처럼 서명을 받아두고 실제로는 몰래 자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업 자산의 일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법인 이름을 몇 개 언급했습니다. 모두 사실처럼 들리도록 편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윤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은 같은 날 오후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퍼졌고 편집된 발췌본이 SNS를 돌아다녔습니다. 댓글창에는 정윤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정윤의 과거 사진을 찾아 올렸고 결혼 시절 인터뷰 발언이 맥락 없이 잘려 공유되었습니다. 그 속도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도, 아무리 근거가 없어도 한 번 붙은 이름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빌딩 앞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부 도윤 측에서 조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론이 만들어진 자리에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빌딩 안입주사 일부는 임대계약 재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윤은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무팀, 세무담당, 태규, 기타 관계자들. 전화마다 상황 설명이 쏟아졌고 대응 방안을 물어왔습니다. 정윤은 통화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달랐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쉬려 했는데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공황과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정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규였습니다. 정윤이 문을 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겨두신 보험입니다. 횡령, 비자금, 조작 증언 정황 전부요. 정윤은 테이블 위에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태규가 3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회사 자금 흐름에서 발견된 이상 거래 내역, 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간, 비공식 자금, 증언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내부 대화 기록.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어느 순간 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눈을 뜨며 정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흘 전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섰던 단상, 그가 마이크를 쥐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정윤 측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짧은 자료 하나를 기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련 자료 공개 및 입장 발표. 정윤은 단상 옆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하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재킷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하게 정리했고 손에는 얇은 파일과 태블릿 하나를 들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정유는 기자들을 한번 훑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손으로 한번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태블릿을 들어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윤의 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간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수수자 명의가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내부 메신저 대화 캡처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증언을 조율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자료는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정윤이 기자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자료 포기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버지 회사 관련 조작 자료를 언론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던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상태가 선명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파일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굳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몇은 받아 적고 몇몇은 녹음기를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규가 조율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조용히 들어서며 도윤 측 변호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단상 아래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유는 그 장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7년을 버텨온 결혼 생활, 비상계단에서 던져진 서류, 여론이 쏟아붓던 악성 댓글들, 공황처럼 막혀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정이 이 순간에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유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도윤을 가리키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정윤을 향했고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윤은 한 명씩 질문을 받았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준비된 것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수사관과 함께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인숙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정윤이 그 자리를 나선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규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정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어졌어요. 태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수사는 길었습니다. 도윤의 비자금 의혹은 금융감독 당국으로 이관되었고 개발 사업은 인허가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인숙은 관련 조사에 소환되었습니다.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의 윤곽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는 그 과정 내내 법적 절차만 따랐습니다. 언론 대응은 최소화했고 추가적인 폭로나 감정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이 있을 때 제출했고 요청이 없으면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구조는 그 자체로 작동했고 정유는 그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WS-31 빌딩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외벽을 새로 정비했고 로비 바닥에 갈라진 줄눈을 고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습니다. 임차 계약은 전부 정식으로 갱신했고 위반 사항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건물은 작았지만 단단해졌습니다. 1층에는 새로운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작이라는 2글자를 담백하게 쓴 것이었습니다. 내부는 열린 구조였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 화이트보드 하나, 작은 주방이 있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무상 또는 저렴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정윤의 방침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오전, 정윤은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원룸 책상 한켠에 올려두었던 것을 1층 공간 한쪽 벽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정윤이 직접 쓴 짧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정윤은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혼자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버티는 방법이었네요. 그 말을 하고 나자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장례식장 영정 사진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문 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태규였습니다. 그는 공간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다가 정윤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짐이 복도에 던져진 날이었습니다. 공항처럼 숨이 막혔던 밤이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종이가 날아오던 새벽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정윤은 도망치지 않고 통과해왔습니다. 정윤은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이젠 남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 거예요. 1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처음 손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정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